안녕하세요. 작가 박희숙입니다. 오늘은 조선시대 풍속화에 대해서 그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풍속화는 언제부터 발달하기 시작했냐면 우리나라가 풍속화가 가장 발달했던 시기는 18세기 영조 정조대왕 시기입니다. 영조 정조 시대는 우리나라 르네상스라고 불릴 정도로 조선시대 통틀어서 문화예술이 가장 꽃피던 시기인데 특히 정조대왕은 김홍도, 신윤복을 비롯해 많은 화가들이 풍속화를 이 시기에 많이 그렸어요. 두 사람이 위대한 사람으로 평가받고 있는 데는 시대적 흐름을 무시할 수 없죠. 즉 리더를 잘 만나서 그래요. 정조대왕이 워낙 풍속화, 즉 재미있는 그림을 워낙 좋아라 했기 때문에 왜 우리가 그러죠. 그 상사나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 그런 그림을 좋아하거나 좋아하는 일을 하고 싶어 하죠. 그러다 보니까 갈고 닦다 보니까 어느덧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대가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이 시기에는 이 르네상스를 불러시던 영조, 정조 이 시기에는 실학적으로는 적양용, 그림 예술적으로는 김홍도 두 사람이 가장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첫 번째 단원 김홍도. 단원 김홍도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친숙하게 여기는 화가예요. 왜 친숙하게 여기냐면 그림이 워낙 어렸을 때부터 교과서나 항상 주변에서 봤고 특히 미디어에 많이 노출이 되어 있는 화가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이 좋아하는 화가를 꼽으라 하면 첫 번째가 단원 김홍도예요. 단원 김홍도의 호는 단원이죠. 박달나무가 있는 뜰이라는 뜻인데 이거는 원래 명나라 때 화가 이유방의 호였어요. 근데 이제 이유방을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그 자기가 나도 단원이로 하겠다. 왜 우리가 닮고 싶은 사람들이 있죠. 나는 누가 누구 될 거야. 이런 식으로 해서 단원도 이유방을 너무 존경하다 보니까 닮고 싶어서 호를 단원이라고 진 거예요. 김홍도는 편안하고 인간적이고 서민들의 일상을 그린 그림들로 후대 화가들의 영향을 끼쳤는데 풍자적인 것보다는 그들의 일상을 아주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게 특징입니다. 김홍도의 서당은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그림이죠. 학창시절부터 무지무지하게 많이 봤고 교과서 표지로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그림에 대해서 특별하게 설명하지 않아도 다 알 수 있는 그림이지만 하지만 숨어있는 속뜻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거는 단원 풍속도첩이라는 우리나라 보물이에요. 거기에 총 우리나라 그림은 첩자 소리가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책자로 되어 있다는 얘기고 거의 총 25점이 풍속화가 나오는 그림이에요. 이거는 글을 깨우치는 과정을 그린 그림인데 여기 보시면 얘네나 헤어스타일이 틀리죠. 이 헤어스타일은 뭐냐면 얘네는 서민이고 얘는 양반이에요. 근데 서민이 더 많아요. 예나 지금이나 학교는 돈이 참 많이 들어가는 곳이에요. 공부하는 것 자체가. 근데 조선시대 서민이라고 해서 이렇게 공부를 할 수 있는 처지는 아니죠. 돈이 많아서. 이거는 뭘 그러느냐. 서당 선생님이 지식인이죠. 오늘날 지식인으로서 사명감이에요. 글을 깨우치고자 하는 애들한테 글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애들이 왜 이렇게 많이 글을 배우고자 하느냐, 서민들이. 이때 신분 상승 정책이 있었어요. 신분 상승 정책으로 인해서 평민 누구나 과거 시험에 합격하면은 관리가 될 수 있는 제도가 있죠. 그래서 공부를 하고 싶어 했지만 워낙 비쌌어요. 학교 공부가. 서민으로서는 힘에 버거운 거를 서당 선생님이 얘를 무료로 가르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얘가 지금 선생님한테 여기 회초리 보면 맞았어요. 숙제를 안 해갖고 왔는지 뭐 말썽을 폈는지 지금 맞아서 울고 있죠. 얘는 울고 있는데 얘네는 다 웃고 있어요. 이건 인간의 본능이에요. 이거는 여러분이 학창시절에 복벌복 많이 당하셨을 거예요. 오늘 몇 번, 오늘 뭐 10일이다 그러면 10번 줄 쫙 해갖고 숙제 검사하거나 시키는 거 많이 당하셨죠. 그때 여러분이 뭐라고 느끼냐면은 나는 오늘 행운하다. 인간의 본능은 행복은 비교해서 와요. 남의 불행을 보면 친구의 불행을 봤을 때 학창시절에 상당하게 즐거움을 느끼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그래서 이거는 얘는 울고 있고 얘네는 웃고 있는 거 복벌복이에요. 나만 아니면 된다.
인간의 본능을 나타내요. 이건 또 하나 여러분이 학창시절부터 배웠던 원근법의 반대예요. 원근법에 의하면 르네상스부터 내려왔던 게 원근법이죠. 선생님이 작아야 돼요. 얘가 마지막에는 이쪽은 커야 되죠. 왜냐하면 시선이 이렇게 가기 때문에 선생님은 작아야 되죠. 멀리 있으니까. 하지만 반대인 이유는 뭐냐면 우리는 어른을 공경해야 된다는 동양 사상이 있죠. 그래서 어른을 공경해야 된다는 사상을 나타내기 위해서 선생님을 크게 그린 거예요. 자, 다음 일하고 공부하기. 이것도 신분 상승 정책이에요. 여기 보시면 요 학생의 입을 보세요. 입이 벌어져 있죠. 그림은 만화의 전신이에요. 어렸을 때 만화 안 보고 자란 사람 아무도 없죠. 만화에서 입을 벌리고 있죠. 드라마나 어디나 우리가 입을 벌린다는 거는 곧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림도 입을 벌리고 있으면 곧 말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림을 보는 걸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입을 벌리고 있다는 건 말을 한다는 거고 책을 막대기를 꼭꼭 찍고 있다는 거는 집중한다는 얘기죠. 즉 오늘날 이 학생은 소리내서 읽는다. 열공하시고 계시는 어린이에요. 여기 보시면 물레가 보이고 멍석이 짜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서민이에요.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저거는 공도 많이 들고. 하지만 표정들을 보세요. 부모의 표정들 보시면 힘든 일 하면서 전혀 힘든지 모르고 있죠. 이건 뭘 나타내느냐. 지금이나 그때나 똑같아요. 자녀가 공부를 하면 부모는 천국이고 자녀가 놀고 있으면 지옥은 속에서 화가 열이 훅 솟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애가 지금 책을 읽으니까 부모가 행복에 겨워하는 모습이에요. 씨름은 단원 풍속 도첩에서 가장 대표작 중에 하나인데 남자들이 씨름을 언제 구경하셨느냐면 여기 보시면 부채가 보여요. 이렇게. 부채가 보임으로 인해서 모내기가 끝난 단오날이라는 걸 나타내요. 한가하니까 여기 보시면 버선이죠. 요즘도 씨름하는 선수들은 어때요? 모래판에 신발 벗고 들어가잖아요. 그때도 씨름하는 선수들은 신발을 벗었어요. 여기 보시면 신발을 벗어놓은 상태를 보시면 하나는 나란히 벗어놓고 하나는 삐뚤빼뚤 벗어놨죠. 이거는 성격을 나타내요. 벗어놓은 사람의 대부분 조금 조심성 있는 사람은 나란히 벗어놓죠. 그 다음에 조금 와일드한 성격은 이렇게 삐뚤빼뚤하게 벗어나요. 이거는 실생활에서도 그렇죠. 그러면 그 스포츠에서 와일드한 사람이 이겨요. 이 신발의 주인은 이 사람이고 이 신발의 주인은 얘예요. 그래서 와일드한 사람이 지금 이기고 있는 입장이에요. 지금 경기가 흐름이. 여기 보시면 얘가 버선발이 또 하나 있고 신발 벗어났어요. 이거는 누구냐? 다음 순서예요. 이 사람은.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시합에 나가기 전에 시험 공부하기 전에 시험 전날은 항상 준비하죠. 이 사람 역시 지금 시합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자세를 보시면 무릎을 탁 세우고 딱 받치고 있죠. 이건 뭐냐? 긴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시합에 나가기 전에 시험 보기 전날 내일 시험인데 난 놀아도 돼 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우리는 시험 볼 때마다 시험 나기 전날마다 굉장한 스트레스와 긴장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나 이 뒤에 있는 사람 보세요. 달달 떨고 계시죠. 근데 이 사람에 비하면 이 여기 있는 사람 특히 이쪽 줄에 있는 사람들 보세요. 탁 몸이 퍼졌어요. 그 다음에 입 좀 보세요. 입을 보시면 입을 쩍 벌리고 해불쩍하게 벌리고 있죠. 이건 뭐냐면 스포츠로 비유하자면 우리나라 스포츠 중에서 가장 큰 빅경기를 꼽으라면 한일 축구전이에요. 우리나라 축구 그것처럼 빅경기가 없죠. 근데 우리나라 선수가 일본 골대로 볼을 가져가는 순간 우리나라 전 국민은 다 똑같아요. 테레비로 몸이 들어가세요. 그 다음에 본인이 박지성으로 빙의를 하시죠. 그 다음에 입으로 축구하시잖아요. 지금 이 남자가 그 단계예요. 테레비로 지금 들어갔어요. 왜냐? 승부가 지금 났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나라 선수가 골대를 지금 일본을 골을 차 넣은 거예요. 그래서 입을 벌리고 경탄에 맞아서 입을 벌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뒤에 있는 이 사람 여기 보시면 얘는 손도 뒤집어졌죠. 이거는 못 그려서가 아니라 일부러 뒤집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몸이 완전히 반대예요. 이 사람하고.
왜 그러느냐? 아무리 빗경기라도 전반 후반 연장전까지 가면 지루해요. 그러면 우리는 어때요? 소파에 누웠잖아요. 지루하니까. 소파에 누워서 이 경기 관람하면서 굉장히 하품하고 그러죠. 남자분들은 술 한잔 먹으면서 뭐 하시냐면 계속 흉부잖아요. 내가 골을 넣으면 10골은 넣겠다. 이 사람이 지금 그랬었어요. 그러다가 입을 왜 벌렸느냐. 승부가 방금 나서 그래요. 이 뒤에 뒤집어져 있는 거는 뭘 나타내느냐면은 오랫동안 무승부가 진행됐다는 얘기예요. 지루했다는 얘기. 여기 보시면 얘는 누구냐면 엿장사예요. 이 엿은 여러분들이 주로 먹었던 합격엿이 아니라 요즘에 전라도 특산물이죠. 웰빙엿. 일일이 쭉쭉 늘려서 사람 손으로 늘려서 하는 엿인데 저거는 안 달라붙는다 그래요. 이 치아에. 그리고 이제 아마 엿치기라는 우리나라 풍습 알고 계실 거예요. 그것이에요. 이거는 그때나 지금이나 저 엿은 고가예요. 근데 이 엿파는 소년이 시합을 안 보고 등을 돌리고 있는 이유는 우리가 야구장이나 축구장이나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거기서 맥주 파시고 오징어 파시고 치킨 파시는 분은 절대로 경기를 안 봐요. 경기를 안 보는 이유가 뭐냐면 경기를 보게 되면은 거기에 빠져들어가죠. 어떤 누구도 시합을 보게 되면 운동 스포츠를 보게 되면 거기에 빠져들게 돼요. 그러면 어때요? 장사가 망쳐요. 이거는. 그래서 장사꾼의 도리예요. 이거는. 보통 씨름 그러면 어디서 경기가 열려요? 원형이에요. 이렇게. 원형에서 열리는데 이 작품은 원형이 아니라 보세요. 사각이에요. 왜 사각으로 구도를 잡았냐면 김홍도가 스포츠 중에서 가장 긴장감을 주는 스포츠 중이 뭐냐면 권투예요. 권투는 조그만한 사각이라는 틀이죠. 그 다음에 두 선수가 팍 터지게 싸우니까 시선을 어디다 둬야 될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보는 내내 긴장을 하게 되죠. 근데 원형 경기장은 어떻게 하냐면 누구나 다 경기를 잘 볼 수 있지만 집중이 좀 떨어져요. 그래서 김홍도가 사각으로 이렇게 배치한 이유는 긴장감을 높이기 위해서 일부러 원형이 사실적인 원형이 아니라 사각으로 이 경기장을 경기장 구도를 잡은 거예요. 무동 춤추는 아이. 이 사람이 춤추는 아이죠. 얘가 주인공이고 여기 보시면 북, 장구, 피리, 대금, 해금. 사면육각인데 북, 장구, 피리, 대금이에요. 사면육각. 그 음악에 맞춰서 얘가 춤을 추는데 여기 보시면 이 춤추는 소년과 악사들의 붓의 길이와 형태가 틀려요. 왜 그러느냐면 여기는 굉장히 일자 형태죠. 이런 식으로. 얘는 굵었다, 가늘었다, 진하죠. 이건 왜 그러냐면 춤은 어때요? 역동적이에요. 이 춤추는 소년이 역동적인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붓에 굵기 변화를 준 거예요. 이거는. 그래야 굵기 변화를 주지 않았다면 이 악사들과 얘는 거의 동일하죠. 그러니까 얘가 활동적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활동적으로 보이게 하기 위해서 이 소년의 모습을 굉장히 붓의 터치감을 굉장히 다양하게 한 거예요. 여기 보시면 얘네는 이 악사들 보세요. 다 똑바로 앉았는데 얘만 피리 부는 사람만 삐딱하니 앉아있죠. 입도 삐딱해요. 이건 뭐냐면 일부러 얘만 삐딱하게 앉아있는 이유는 오랫동안 연주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때요? 오랫동안 연주했더니 몸이 뒤틀리고 아파요. 왜? 우리가 한 자세에 오래 앉아있으면 굉장히 몸이 찌뿌둥하고 아프죠. 움직이고 싶고. 그래서 이 사람 하나 때문에 오랫동안 이 연주가 계속됐다는 게 나타나요. 이 사람이 지금 입이 아파서 몸이 뒤틀려서 앉아있는 거예요. 시녀도. 김홍도가 남긴 작품 중 궁중여인을 그린 유일한 작품이에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 이 여인을 여러분이 어디서 보게 되냐면 아마 케이블 TV를 보시게 되면 중국 고전을 배경으로 한 여자들을 보면 이 여자가 나올 거예요. 이 여자가 공주님 옆에 계시는 시녀예요. 부채를 들고 있죠. 공주님은
공주님은 예나 지금이나 그 더워도 지가 이렇게 부채질을 안 하세요. 그래서 인간 선풍기세요. 이분은. 여기 보시면 굵고 가늘고 붓이 진하고 흐리죠. 이거는 우리나라는 이렇게 한 번에 붓을 가지고 굵었다 흐려졌다 진했다 흐렸다 가늘었다 굵었다 이렇게 붓의 변화를 한 번에 주는 거를 뭐라 그러냐면 필력이라고 그래요. 우리나라는. 서양화는 필력이란 말을 안 써요. 왜 한국화는 필력이라고 쓰냐면 한국화는 물로 되어 있죠. 물은 수정이 거의 불가능해요. 아마 여러분이 학창시절에 난을 쳐보셔서 아실 거예요. 난 칠 때 어때요? 한 번에 촥 난을 치시는 분이 거의 없어요. 거의 우리는 한 번 쳤다가 붓을 먹에 조절을 하고 다시 그리죠. 이렇게 한 번에 굵었다 가늘었다 한 번 조절로 쭉 나오는 거는 이 정도의 실력이 나오려면 그 전문가가 되려면 만시간의 법칙이 필요하다 그러죠. 똑같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김홍도, 레오나르도 다빈치, 신윤복, 피카소 이러면 천부적인 재능 가졌으니까 태어날 때부터 그림을 잘 그려서 인물화를 그려라 짠, 풍경화를 그려라 그럼 짠 하고 그리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어떠한 화가, 어떠한 예술가도 김홍도나 레오나르도 다빈치나 피카소도 똑같아요. 이 정도의 테크닉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만시간의 법칙, 즉 10여 년 세월 동안 테크닉을 익혀야만 저게 가능해요. 근데 왜 이렇게 굵기 변화와 색의 변화를 왜 줬느냐? 이 시녀한테. 우리가 키 크고 날씬하고 모델 같은 사람들을 보면 어때요? 참 늘씬하다라고 생각들을 하죠. 시녀는 어때요? 뚱뚱하면 참 모양새가 그렇죠. 그래서 뚱뚱한 시녀가 거의 없어요. 날씬하고 이쁘죠. 이 시녀가 날씬하고 이쁘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몸의 구도가 역삼각형의 몸의 구도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붓의 변화를 일부러 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남자분들이나 날씬한 사람은 몸의 구도가 역삼각형의 몸의 구도라고 그래요. 그러면 어때요? 다리가 쭉 길고 상반신이 좀 크다 보니까 쭉 날씬해 보이는 느낌을 주는 거예요. 이거는. 여기서 중국 여인하고 중국 시녀도하고 틀린 게 뭐냐면 머리예요. 머리카락을 일일이 세밀하게 그려주는 게 이 그림의 특징이에요. 자, 이 그림은 맹오도 중에 가장 걸작에 속하고 우리나라 국보예요. 이 맹오도는. 조선시대 맹오도는 상당히 많이 남아있어요. 왜 많이 남아있느냐면 집에 호랑이 그림을 걸면은 잡기를 물리친다 그랬어요. 목단 그림을 걸면 집이 부자 된다는 속설이 있어서 아마 지금도 지방에 가시면 목단 그림을 많이 보실 거예요. 조선시대도 사대부집에서는 아주 잘 사는 사대부집은 백두산 호랑이 가죽을 걸었어요. 중산층이 이렇게 김홍도 같은 화가한테 의뢰를 해서 맹오도를 그렸고 서민들은 돈도 없고 백도 없다고 집을 잡기 천국을 만들 수는 없죠. 그래서 뭘 하셨냐면 자기가 직접 그린 거예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민화예요. 그러면 전통적으로 맹오도는 어떻게 그려지게 되냐면 자, 얼굴은 정면이어야 돼요. 허리는 꼭 S라인이어야 돼요. 다리는 꼭 오므리고 있어야 돼요. 미스코리아 같이 서 있어야 돼요. 왜 그러느냐? 얼굴이 정면인 이유는 집중력을 나타내요. 집중하지 않으면 잡기를 잡을 수가 없겠죠. 허리가 S라인인 이유는 고양이과의 유연함이에요. 다리를 오므리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이거는 조심성이에요. 어떠한 일이든 조심하지 않으면 매사 일을 그르치게 돼요. 호랑이도 마찬가지예요. 잡기를 잡으려면 조심해야 되죠. 그래서 다리를 오므리고 있어요. 또 하나 이 그림의 특징은 여기 보시면 직접 보게 되면은 아실 거예요. 털 하나하나 세필로 세밀하게 그렸어요. 왜 털 하나하나 세필로 그렸냐면은 우리가 놀래면 어때요? 소름 끼치죠? 그러면 솜털이 쫙 쓰죠? 이 호랑이가 긴장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털 하나하나 일일이 세필로 그린 거예요. 여기 보시면 여기 표암이라고 써져 있어요. 강세왕이에요. 강세왕은 김홍도의 스승이에요. 그래서 이 소나무는 강세왕이 그린 거예요.
맹호도의 또 하나의 특징은 우리나라 그림은 여백엠이라고 그래요. 옆에 없어요. 여백엠이라고 그러죠. 맹호도는 여백에미를 안 둬요. 꽉 차게 그려요. 왜 꽉 차게 그리냐면은 조그맣게 이렇게 조그맣게 그리면 어때요? 잡기가 잡아먹을 것 같아서 그래요. 잡기한테 당할 것 같죠. 그래서 맹호도만큼은 여백에미를 안 둬요. 자, 나비와 노는 고양이. 이 그림에서 우리 그림에서 고양이는 70이에요. 나비는 80이에요. 얘 눈동자를 보세요. 얘가 얘를 이렇게 바라보고 있죠. 70에서 80까지 살라는 의미예요. 장수의 의미로 항상 드러나오는 게 바위죠. 십장생 생각하시면 돼요. 바위는 항상 장수를 의미해요. 꽃은 청춘이에요. 그래서 페랭이 꽃을 그려놨어요. 근데 유난히 여기 보시면 위하고 아래하고 분위기가 틀려요. 여기가 아무것도 없이 굉장히 화사하죠. 위쪽은. 이거는 봄날을 나타내기 위해서 위에 굉장히 이렇게 사물 묘사를 안 한 거예요. 이 그림은 김홍도 그림 중에서도 유난히 화사하고 아름다운 그림을 속해요. 이 시기에 김홍도가 굉장히 기쁜 일이 좀 많았어요. 이 시기에 김홍도가 아들을 낳았어요. 이 그림을 그릴 시기에. 그래서 화가는 자기의 감정을 그대로 숨기지 않고 그림 속에 나타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림이 굉장히 화사해졌던 시기예요. 신선도. 김홍도는 말년에 신선도를 많이 그렸어요. 특히 이건 특히 이 낭원에서 복숭아를 훔쳐먹는 동방삭, 이 그림은 말년에 그린 작품인데, 동방삭은 아마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전래동화에도 나오고, 우리가 자녀가 태어나거나 애가 태어나면 뭐라 그러냐면 동방삭 같이 살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축원을 많이 하는데, 동방삭은 삼척갑자를 살았어요. 고대 설화에 등장하는 인물인데, 그 하늘나라에 있던 관리였는데 잘못으로 쫓겨나요. 그래서 중국 곤륜산에 있는 신선 서왕모 옆집에 살게 되는데, 그 서왕모는 과수원을 운영을 해요. 그래서 아무도 훔쳐먹지 못하는 그 과수원에서 복숭아를 3번이나 훔쳐먹어서 삼척갑자, 한 갑자가 60년이에요. 그래서 한 갑자가 60년 곱하기 300, 3000을 하니까 18만 년을 살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래 살라는 의미로 애가 태어나면 동방삭같이 살라는 얘기를 해요. 자, 이 그림에서 보시면 이게 복숭아죠. 훔쳐먹었죠. 우리가 물건을 훔치거나 도둑은 어때요? 요란스럽게 뛰어다니질 않죠. 살금살금. 여기 보시면 두 손을 받치고 있죠. 복숭아를 두 손을 받치고 있는 거는 뭐냐면 이거는 귀한 물건이라는 얘기예요. 여기 걸음을 보세요. 뛰어가질 않죠. 뛰어가지 않는 이유는 아주 조심조심 걷는다는 얘기야. 왜 그러느냐? 서왕모한테 들킬까 봐 그래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 옷이 이렇게 되어 있죠. 옷이 이렇게 도포가 이렇게 바람이 이렇게 분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바람이 불기 때문에 이런 자세가 옷이 이렇게 되잖아요. 바람이 안 불었다면 옷이 이렇게 되죠. 그리고 바람의 방향이 중요한 게 바람이 이렇게 불었다면 옷의 방향이 이렇게 흔들어지죠. 왜 바람의 방향이 중요하느냐? 이쪽은 서왕모가 사는 곳이에요. 지금 이쪽은 지금 동방삭이 가야 되는 길이에요. 그러면 바람이 이렇게 불면 어때요? 복숭아가 향기가 많잖아요. 향기가 어디로 가요? 일로 가잖아요. 그러면 어디로 가느냐? 서왕모한테 가는 거예요. 그 향기가. 그럼 들키죠. 그래서 바람의 방향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지금 왜 그러느냐? 동방삭이 가는 방향 쪽으로 가야 복숭아 향기가 일로 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들키지 않는다는 걸 나타내요. 굉장히 유머스럽게 표현했죠. 인물에. 습득도. 김홍도는 말년에 스님 그림을 상당히 많이 그렸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말년에 고단했던 자기의 삶을 그린 거예요. 여기 보시면 이 스님이 습득 스님이세요. 당나라 때 스님이신데 주지 스님이 주워 왔다 그래서 이름을 습득이라고 지은 거예요.
이거는 아마 습득물 센터를 생각하시면 돼요. 주워 왔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보시면 요거는 뭐냐면 보따리죠. 행각승을 나타내요. 이 스님은 구걸해갖고 그 없는 사람을 도와줬다 그래요. 근데 스님치고 머리가 굉장히 길어요. 왜 그러느냐? 머리 깎을 돈도 없고 시간도 없었다는 얘기예요. 김홍도가 왜 이 습득 스님을 그렸냐면은 말년에 이때 이제 퇴직을 하셨어요. 정조대왕이 승하하셔가지고 그리고 퇴직한 이후로 어때요? 이때는 연금이 없었죠. 노후 대책이 없었던 시절이에요. 연금도 없고 저축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더군다나 양반도 아니고 재산이 많은 사대부집도 아니고 중인계급이다 보니까 먹고 살 게 힘들었어요. 그래서 50이 넘어서 그림 팔러 다니는 내신세나 구걸하고 다니는 내신세, 이 구걸하고 다니는 습득 스님 신세나 똑같다. 신세 한탄용으로 그려진 그림이에요. 이 그림은. 자, 김홍도의 그림을 감상하셨다면 이제는 신윤복 그림을 감상하죠. 조선시대 3대 천재 단원 김홍도, 해원 신윤복, 오원 장승업이에요. 이분들은 중계급 신분으로서 기록이 거의 남아있질 않아서 말년에 어떻게 살았는지가 기록이 거의 없어요. 특히 신윤복은 이 세 사람 중에서 화원이 아니에요. 일부 바람의 화원이라는 만화나 드라마 때문에 이 신윤복이 화원인 줄 알고 계시고 여자인 줄 아세요? 아니에요. 신윤복은 남자예요. 그리고 화원도 아니에요. 아버지가 화원이에요. 근데 왜 김홍도의 영향을 받았냐면 아버지 친구가 김홍도예요. 그러다 보니까 왜 환쟁이 집에 환쟁이 나오고 글쟁이 집에 글쟁이 나온다 그러죠. 그래서 김홍도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화가가 신윤복이라고 그래요. 신윤복은 조선시대 산수화가 유행이었죠. 산수화를 최고로 꼽았는데 그 산수화 유행이었던 조선시대 미술을 다양하게 만들었어요. 뭐냐? 한량과 기녀들 사이의 사랑과 일탈을 은밀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게 기방문화가 신윤복 그림의 장점이에요. 특징이고. 자, 그러면 신윤복 그림을 살펴보도록 하죠. 이거는 우리나라 국보예요. 이 미인도는. 우리나라 미인은, 조선시대 미인은 어떻게 생기셨냐면 눈은 반달, 코는 마늘쪽, 입술은 앵두입술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얼굴은 달걀형이 우리나라 전형적인 미인이에요. 근데 미의 기준은 바뀌어요. 해마다 바뀌거나 시대마다 좀 바뀌어요. 아마 여러분이 60년대, 70년대 미인 그러면 잘 모르실 텐데 60년대, 70년대 미인들은 거의 뭐라 그러냐면 달덩어리 같은 얼굴이라 그랬어요. 아마 저쪽에 계시는 뭐 북한의 김정은의 와이프 이설주를 보시면 우리나라 60년대, 70년대 미인이라고 연상하시면 돼요. 그게 대표적인 미인이에요. 그때는 얼굴이 갸름하면 뭐라 그랬냐면은 그 복 나가는 얼굴에서 선호하지 않았는데 요즘은 어때요? 바뀌었어요. 얼굴이 동글동글하고 달덩어리 같은 얼굴이면 아, 참 답답하구나. 그리고 요즘에 갸름한 얼굴은 V라인에서 굉장히 좋아하죠. 요즘에 이렇게 이런 얼굴은 별로 선호하지 않는 미인형이에요. 자, 여기 보시면 동정과 기시죠. 깃하고 겨드랑이하고 색깔이 틀려요. 이런 거를 삼회장 저고리라고 그래요. 요즘에 이런 저고리는 명절 때 마트에만 가셔도 기성목으로 많이 나와요. 애들한테도 많이 사입히는데 조선시대 이 삼회장 저고리는 오늘날 샤넬이나 입생로랑 같은 명품 옷이에요.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이 못 입죠. 거의 연예인이나 재벌가의 여인들이 입죠. 그럼 조선시대 이 옷은 누가 입었냐? 사대부집 사모님하고 기생이 입었던 옷이에요. 여기 보시면 놀이개를 만지작거리고 있죠, 여인이. 저 놀이개를 만지작거린다는 의미는 속뜻은 그래요. 이 저고리를 벗겠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사대부집 사모님이 초상화를 그리려면 어때요? 여기 발을 하나 치고 저 끝에 앉아가지고 화가가 그려야 되죠. 저고리를 벗을 수는 없죠. 그러면 이 여인은 누구냐? 기생이에요. 여기 보시면 스카트가 빵빵해요. 여기 우리나라는 클래식 영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의 여주인공이 드레스 입을 때 입었던 패치코트라는 이렇게 넓혀주는 게 없어요. 이렇게 빵빵하게 만들려면 속바지, 속옷을 7겹을 껴입어야 돼요. 그랬더니 어떤 효과가 있느냐? 허리가 짤록해 보이죠?
에로티즘이 나오는 거예요. 이 그림의 가장 큰 포인트는 머리예요. 여기 보시면 다른 미인도하고 비교해 보시면 여기 보시면 이 미인은 어때요? 돌덩어리 이고 가는 것 같죠? 생긴 건 다 똑같이 생겼어요. 꽃을 든 이면은 모자 쓴 것 같아요. 신윤복의 이 미인은 자기 머리 같죠? 왜 그러느냐? 옆에 여기 보시면 써 있어요. 이 조그만 가슴에 서리고 서려 있는 여인의 봄볕 같은 정을 붓끝으로 어떻게 그 마음까지 고스란히 옮겨 놓았느냐. 즉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인을 그렸다라고 여기에 밝혔어요. 예를 들면 화가가 자기가 사랑하는 마음을 갖지 않고 주변에서 그냥 미인을 그렸거나 그림을 그린다면 어때요? 빨리 끝내고 싶죠? 1시간이면 완성할 수 있는 이렇게 붓으로 대충 이렇게 머리만 나타낼 수 있죠. 하지만 애인은 어때요? 보고 있으면 또 보고 싶죠. 헤어지면 그리운 게 애인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때요? 애인을 하고 만날 때 자꾸 보고 싶으니까 핑계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마 여러분들이 데이트할 때는 항상 그러죠. 남자분들이 우리 커피 마실래? 저녁 먹을래? 연극 볼래? 영화 볼래? 끊임없이 전화하잖아요. 핑계를 대고. 그러면 이 그림에서 애인인데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그린데 핑계가 될 게 뭐 있어요? 저 머리카락이죠? 춘심아 오늘 완성을 못했는데 내일 또 올래? 할 수 있는 건 머리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루하지 않죠? 한올 일일이 머리 한올 이렇게 그렸다는 얘기예요. 진짜 머리같이. 그게 인내심 없으면 그렇게 못 그려요. 사랑하는 마음을 갖지 않고서는 저렇게 그림이 나올 수가 없죠. 그래서 이렇게 밝힌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자를 그렸다는 얘기예요. 신윤복의 단오날의 풍경 이 작품은 김홍도의 씨름만큼이나 많이들 알고 계시죠? 단오날이라는 거. 남자는 씨름을 구경하셨다면 여자는 뭐예요? 창법물에 머리를 감았죠? 그래서 이게 이 그림이 단오날 풍경이에요. 단오날 풍경은 어디 나오냐? 해원 전신첩 중에 나오는 그림이에요. 이거는 우리나라 국보로 총 30여 점의 작품이 수록되어 있어요. 전신첩 똑같은 풍속한데 단어는 풍속하라 그러고 얘는 아니 단어는 풍속하고 해원은 전신첩이라 그래요. 왜 그러느냐? 풍속하는 첩은 풍속만 그린 거고 전신첩이라고 얘기가 들어가면 뭘 나타내냐면 등장인물의 심리가 그려진 거를 전신첩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해원 것만 있는 건 아니고 이 당시에 전신첩이라고 들어가 있는 그 맥작품이 남아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자, 여기 보시면 노란 조거리 빨간 스카트를 입으신 이분이 여기 3회장 조거리 입었기 때문에 이분은 기생이세요. 근데 노란색하고 빨간색 원색이죠. 요즘에 이런 옷을 입으면 촌스러운 패션인데 조선시대 이 옷은 요즘에 비유하자면 옷뚜꾸뚜루 옷이에요. 명품 중에 명품이에요. 왜 그러느냐? 염색 기술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강한 원색, 노란색, 강하게 빨간색이 나오면 굉장히 비싼 고가의 옷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오늘날 비유하자면 이 여인은 최고의 톱스타예요. 이 기생은. 이 기생이 지금 그네를 타고 있는데 그네를 타고 있는 걸 보여주는 건 뭐냐면 여기 보시면 시냇물이죠. 시냇물의 방향과 그네의 방향이 일치하기 때문에 이 기생이 그네를 타고 있다는 걸 보여줘요. 자, 여기 보시면 보따리를 이고 가죠. 이 보따리가 빨래가 아니에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뚝 올라와 있는 게 있어요. 저건 소뚜껑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 이건 도시락이죠. 발의 하녀의 발이 이쪽 방향을 향하고 있는데 신윤복 그림은 발의 방향을 유심히 보셔야 돼요. 발의 방향이 이렇기 때문에 이 도시락을 누가 오늘 내느냐? 이 잘 나가는 스타 언니가 오늘 친구들한테 한턱 쏘고 계시는 장면이에요. 여기 보시면 이 그림은 상당히 파격적이에요. 가슴이 나왔죠? 가슴 나온 여자는 우리 풍속화에서 많아요. 하지만 이 그림은 여기 볼기짝이 나왔죠? 이 볼기짝이 나옴으로 해서 굉장히 파격적인 작품이에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머리 감고 있는 걸 숨어서 보는 남자 두 분이 계시죠? 이거는 남자의 관음증을 나타내는데 이 남자 두 분을 유심히 보세요. 헤어스타일 보시면 상투가 없죠? 그래서 스님이세요. 큰 스님은 어때요? 돌을 닦으신 분들이에요. 큰 스님들은 여자 보기를 어떻게 보세요? 돌처럼 보세요. 근데 이분들은 어떻게 보세요? 시선은 보석처럼 보죠? 여자들이 보석점에 가면 어때요? 애간장이 타요. 갖고 싶은데 못 가져서. 그래서 이 스님들은 누구시냐면 삼이승, 돌을 닦지 않은 어린 스님을 나타내요. 여기 보시면 그 씨름하고 비교해 보세요. 똑같은 단오날인데 김홍도는 씨름만 보여주고 있죠. 단오는 하지만 봄이에요. 나무나 시냇물, 주변 환경 있죠. 신윤목은 봄날 화사한 풍경까지 같이 묘사했어요. 이게 신윤목 그림의 장점이에요. 자, 두 여인, 이 작품은 여석 도첩 중에 나오는 작품이에요. 여기 보시면 생선과 야채를 담아있는 바구니를 들고 있죠.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생선은 생선대로 따로 팔고 야채는 야채대로 따로 팔아요. 근데 같이 갖고 있죠. 이렇게 시장 갔다 오신 분이에요. 여기 보시면 저고리 밑으로 허옇게 나와 있는 저거는 뭐냐면 젖가슴이에요. 아마 여러분들이 구한말 사진전 하면은 이 여인을 많이 보실 거예요. 이 장면을. 왜냐하면 서양인들이 구한말에 이 여인들을 굉장히 많이 찍었고 서양인들이 그린 조선시대 풍속화를 보시면 이런 여인이 많이 등장해요. 이건 뭘 나타내느냐? 저고리 밑으로 이렇게 가슴 나오는 거. 어린애가 이때는 칭표예요. 이거는 말하자면 공무원 패증이랑 똑같아요. 우리가 동사무소를 갔을 때 어때요? 이렇게 공무원 착용할 패증을 갖고 계신 분한테 민원 서류를 제출해달라고 부탁하죠. 그랑 똑같이 조선시대 젊은 여자들, 애기 있는 여자들은 다 젖가슴을 내놓고 다녔어요. 근데 왜 유럽인들이 왜 와서 사진을 많이 찍었느냐? 여러분이 아마존의 눈물이라던가 정글의 법칙 이런 TV 프로그램 보시면 어때요? 비경을 생각나죠? 멋있어요. 하지만 한 주 지나면 비경은 생각이 안 나요. 우리 눈에 가장 쇼킹한 건 원주민이에요. 그래서 조선시대 서양인들이 왔을 때 가장 쇼킹한 건 젊은 여자마다 저렇게 젖가슴을 드러내놓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사진으로 가장 많이 남아있어요. 여기 보시면 머리가 까맣고 머리가 하얘요. 이거는 젊은 여자와 늙은 노인이에요. 발을 보시면 발이 떠 있고 발이 눌러져 있죠. 이건 뭘 나타내냐? 노인의 특징이에요. 노인은 외롭죠. 외로운 존재예요. 누가 관심을 가져주는 것처럼 좋은 일이 없어요. 그래서 이 여인하고 지금 대화를 하고 있는데 여인은 발은 바빠요. 집에 가서 밥 해줘야 돼. 애한테. 할머니는 지금 계속 한 얘기 또 하시고 한 얘기 또 하시는 거예요. 지금 노인의 특징을 나타내고 있어요. 주막에서 술을 기다리면 이 작품은 신분 제도가 드러나 있는 게 특징이에요. 기생 옆에 이렇게 갓을 벗고 있는 이 남자는 누구냐면 기생의 물주, 즉 단골 손님을 나타내요. 그 단골 손님이 친구들을 불러갖고 지금 술을 마시고 있는 장면인데 어디서 신분제도가 나오냐면 기생,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아 조선시대는 세습제니까 대를 이어가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기생만큼은 아니에요. 어린 시절에 여자애를 사왔어요. 그 다음에 그 애가 크면 기생이 됐고 그 애가 늙으면 뭐예요? 심부름꾼으로 전락했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당시의 신분제도가 아주 자세하게 드러나 있는 작품이에요. 자, 술집에서 잔을 들다. 이 작품은 선술집을 보여주고 있는데 선술집인데 여러분이 TV에서 봤던 선술집하고 상당히 틀려요. 굉장히 고급스럽죠. 고급스럽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는 이런 거예요. 그림을 보실 때 대부분 인물화가 들어가 있는 그림은 인물만 보시게 되는데 인물만 보시게 되면 그 사람의 직업을 거의 몰라요. 인물화를 중심으로 하거나 풍속화를 중심으로 보셨을 때 그 주변에 있는 배경을 살펴보시면 이 주인공들 등장인물의 신분이 나와요. 여기서 보시면 이거는 찬탁이에요. 이건 뒤주예요. 이거는
장롱이죠. 이거는 조선시대 좀 사시는 서민은 괴짝을 넣고 살았고 대부분의 서민은 선반에다가 보따리 싸서 위에다 올려놨어요. 이렇게 찬탁, 뒤주, 장롱 이렇게 가꿀 정도면 엄청난 사대부집이에요. 근데 주모가 있고 지금 술을 따르고 있죠. 선술집이에요. 오늘날 비유하자면 무궁화 5개 호텔이에요. 호텔에 있는 바를 나타내요. 여기 계시는 분들은 관복을 입은 공무원들이세요. 그래서 고급 술집을 나타내요. 주변 배경을 보면 더욱더 이분들의 신분을 더 확실하게 드러나주고 있죠. 자, 옆에 계시는 이 서민은 술 먹고 행패 부리는 이런 양반들을 뒤처리를 해주시는 분을 나타내요. 이거는. 자, 기방에서의 소일 이 작품은 기생의 상도덕을 그린 작품이에요. 여기 보시면 이거는 양산 겸 우산이죠. 그래서 이 기생이 외출 갔다 왔다는 걸 나타내요. 조선시대에도 기생이 멋쟁이 기생은 여기다가 그림을 그리던가 아니면 글씨를 썼죠. 아무것도 없기에 이 기생은 그렇게 멋쟁이란 소리는 아니에요. 여기 방 안에 앉아 계시는 이 남자분은 한량이에요. 조선시대 누구라도 기방집 출입은 자유로웠지만 젊은 사람은 조금 소문이 무서워서 자주 가지는 못했어요. 기방집 출입을 누가 제일 많이 했느냐? 돈 많고 나이 드신 분들이 제일 많이 했어요. 이 한량이 앉아 계시는 이 방의 주인은 이렇게 텐마루에 앉아있는 기생이 아니라 외출 갔다 왔다는 기생이에요. 기생의 상도덕 중에 뭐냐면 친구의 단골 손님이면 그 방에 안 들어가는 게 상도덕이에요. 왜 그러느냐? 남자 여자가 밀폐된 공간에 30분 있으면 사고가 나죠. 대부분 사랑이 빠지게 되죠. 그러게 되면 이분은 뭐예요? 단골 손님을 잃게 돼요. 단골 손님을 잃게 되면 어때요? 대부분 생계가 곤란해지죠. 그럼 가만히 있겠어요? 싸움이 벌어지잖아요. 이렇게 싸움이 벌어지면 어때요? 기방집 문 밖으로 싸움의 소리가 흘러나오죠. 예를 들면 여러분이 친구들하고 유흥가 지나갈 때 밥을 먹기 위해서 유흥가 식당을 막 이렇게 둘러봤을 때 싸움이 벌어져 있는 음식점은 안 가죠. 음악 소리가 나오는 집에 가죠. 그랑 똑같아요. 조선시대도 기방집 문 밖으로 풍악 소리가 울려 나와야 손님이 많이 나오지 서로가 이렇게 싸움박질 소리가 나오면 손님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 방에 들어가지를 않는 거예요. 친구가 단골 손님이 오면. 그렇다고 손님을 내팽개치면 어때요? 섭섭해서 그 다음에 안 오죠. 텔레비라도 틀어줘야 되죠. 그래서 이 기생이 생황 쇼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단골 손님이 지루하지 않게끔. 자, 깊은 밤의 나들이에요. 여기서 보시면 금음달이 떴어요. 금음달이 떴더니 하인이 호롱불을 들고 가죠. 당연히 불을 밝혀야 움직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그림에서 장죽을 들고 있는 여인은 무조건 기생이에요. 지금 이 기생에 여기를 보시면 토시를 하고 있죠. 얘가 하인이 들고 있는 이거는 뭐냐면 갓에 쓰는 건데 여기가 모피예요. 이게 모피는 서양이나 우리나라나 지금이나 옛날이나 굉장히 고가의 물건이에요. 그래서 이 모피 달린 이것 때문에 이 선비가 부자라는 걸 나타내요. 자, 이 선비의 팔을 보세요. 지금 갓에 손을 올리고 있죠. 이렇게 갓에 손을 올리고 있다는 것, 머리에 손을 대고 있다는 것은 부탁의 말이 있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애가 머리를 극적거리고 있다. 그러면 엄마한테 뭘 부탁하고 싶어 한다는 뜻이에요. 그거는. 여기 보시면 이 선비가 갓에 손을 올리고 있는 거 부탁이라고 그랬죠. 뭘 부탁하느냐. 이 붉은 옷을 입으신 분한테 부탁을 하기 위해서예요. 저 붉은 옷을 입으신 분은 주인공이 아니라 저건 관복이에요. 별감님이세요. 근데 이때 굉장히 박봉에 시달리셨어요. 그래서 뭘 하셨냐면 투잡을 하셨는데 조선시대 투잡은 기업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할 게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별가님이 운영했던 게 뭐냐면 기방집이에요. 그래서 이 선비가 별감님한테 즉 술집 주인한테 부탁하는 거는 지금 기생과 나들이 가기 위해서 주인한테 허락받고 있는 장면이에요. 아주 해학적으로 잘 그렸죠. 달밤의 연인이라는 이 작품은
실화를 배경으로 한 작품이에요. 자, 초생달이 떴어요. 초생달이 떴더니 어때요? 호롱불을 들고 왔죠? 당연히 어두워요. 남자 여자가 달밤에 단둘이 이렇게 만나는 건 대부분 불륜 장면을 나타내는데, 자, 오랜만에 여자가 남자를 만났어요. 애인을 만났는데 고개를 살짝 돌리고 있죠? 이거는 뭘 나타내느냐? 삐진 게 아니에요. 여자의 기본은 내숭을 나타내요. 자, 여기 보시면 스카트의 색깔도 옥색이고 장옷의 색깔도 옥색이에요. 이거는 요즘 젊은 사람 말만 따라 깔맞춤 하신 거예요. 근데 깔맞춤은 어때요? 잘못하면 촌스러워요. 여기서 보시면 끝동의 색깔이 붉은색이고 신발의 색깔이 붉은색이에요. 이거는 뭘 나타내냐? 포인트 컬러를 줬다는 얘기예요. 이 여인이 굉장한 멋쟁이란 얘기예요. 이거는. 자, 이 남자의 신발을 보세요. 유심히 보시면 여기 앞코가 옥색이고 뒤축도 옥색이에요. 이거는. 이때는 고무가 수입이 안 됐기 때문에 저건 다 가죽신이에요. 염색해서 신었죠. 근데 조선시대 앞코와 뒤축이 옥색인 이런 신발 신는 사람을 뭐라 부르냐면 한량이라고 불렀어요. 오늘날 우리나라에서는 빼꾸드 신고 다니시는 분을 나타내요. 남자가, 중년의 남자가 빼꾸드 신으면 우리가 뭐라 그래요? 아, 좀 젊으셨을 때 좀 노셨군요. 이렇게 생각하죠. 조선시대도 이런 신발을 신은 남자를 뭐라 하냐면 다 한량을 하고 그렇게 불렀어요. 놀고 있는 남자를 나타내요. 멋쟁이이자. 자, 여기서 보시면 신발의 형태를 보시면 한쪽은 남자한테가 있고 한쪽은 밖으로 나가 있죠. 이 남자도 밖에 나가고 있어요. 이건 뭐냐? 두 사람의 관계는 불륜 관계라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 두 사람의 발의 방향은 조심성, 남들한테 들키지 않은 조심성을 나타내요. 자, 초생달이 떴더니 호롱불을 들고 있는 건 당연해요. 근데 전작품을 보시면 금음달을 떴더니 호롱불을 누가 들고 있어요? 하인이 들고 있죠. 이거는. 근데 이 작품에서, 달밤의 연인 이 작품에서는 어때요? 초생달이 떴는데 하인이 없어요. 호롱불을 들고 자기가 왔어요. 왜 이 선비가 호롱불을 자기가 직접 들고 왔느냐면 이거는 불륜이라 그랬죠. 부도덕한 일을 하는 거죠. 근데 하인을 데리고 오면 어때요? 걔가 소문을 내잖아요. 대부분 여러분들이 자주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그거죠. 너만 알고 있어라는 얘기를 아주 친구들한테 쉽게 해요. 하지만 우리가 내 입에서 너만 알고 있어라는 얘기를 하는 순간 어때요? 그거는 민방위 본부에 알리는 효과랑 똑같아요. 본인만 빼고 전 국민이 다 알아요. 그거는 말 없는 말이 천리를 가서 그래요. 그러면 이 선비는 어때요? 하인을 데리고 오고 와서 이렇게 하인이 이렇게 호롱불을 들고 오는 순간 이 선비는 비밀을 지킬 수가 없죠. 두 사람의 관계는 금방 들통이 나요. 그래서 본인이 직접 호롱불을 들고 온 거예요. 이건 뭘 나타내느냐? 전신첩이란 얘기예요. 등장인물에 조심하고 있는 성격. 이게 드러나 있죠. 그래서 이 작품이 전신첩이란 얘기예요. 이거는. 여기 보시면 이 시제, 여기 보면은 달빛 고요한 야신경 두 사람 속은 두 사람만이 알겠지라는 이분. 이 사람이 김명윤이라는 사람이에요. 그 식구가 쓰여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 시대에 두 사람은 결국에는 들켰어요. 그래서 스캔들을 그린 작품이에요. 이 작품은. 자, 달밤의 미래라는 이 작품은 재밌는 게 뭐냐면 여기 보시면 대보름이 떴어요. 그랬더니 호롱불을 들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죠. 여기. 오히려 휘영청 달이 밝으니까 앞집에 있는 후원에 있는 나무까지도 잘 보여요. 신윤복은 보시면 여기 초생달이 떴더니 주변이 아무것도 안 보이죠. 대보름이 떴더니 주변이 환해요. 신윤복은 달 하나하나에도 주변 환경이 바뀌어 있는 것을 세밀하게 묘사하고 있어요. 관찰력이 그 신윤복의 관찰력을 나타내요. 여기 보시면 이분은 포졸님이세요. 이분은 포졸님이신데 오늘날 경찰 공무원이시죠. 자정부터 새벽 4시까지 순찰을 도셨는데 여기 보시면 담에 붙어있는 이 여인과 이 안고 있는 이 여인 세 사람은 삼각관계를 나타내요. 여기 보시면 이 꼴이 약간 처져 이 여인의
입 모양을 보면 약간 처져 있어요. 입꼬리가 처져 있어서 늙은 기생을 나타내요. 여기 보시면 이 기생은 어때요? 코가 안 보이죠? 볼살이 많아요. 동안을 결정짓는 거는 볼살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얘는 어린 기생이고 새로운 기생이고 얘는 늙은 기생이에요. 담에 숨어서 왜 보느냐? 이 포졸의 마음이 벌써 새로운 기생한테 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 애인이 차임을 당한 거죠. 차인 거예요. 이 포졸님한테. 그래서 애간장이 타서 직접 바라보지는 못하고 이렇게 담에 붙어서 몰래 숨어서 보는 여인의 마음이에요. 자, 봄날 즐기는 여흥이죠. 자, 봄날이라는 걸 어떻게 보여주느냐? 여기 보시면 진달래가 펴서 그래요. 여기 잔치가 벌어졌는데 여기 보시면 누가 베풀었느냐면 이 선비가 베풀었어요. 어떻게 알고 있느냐? 이 멍석 안에 기생이 2명이 앉아있기 때문에 이 여흥의 주체자는 이 남자를 나타내요. 여기 보시면 단독으로 혼자 앉아 계시는 분이 있죠. 선비가. 이분은 누구시냐면 고위공무원이세요. 그래서 이 선비가 지금 잔치를 베푸는 이유는 로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분은 누구시느냐면은 청직이에요. 그래서 지금 악사를 관리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이 선비 옆에 앉아있는 이 기생의 자세를 유심히 보세요. 무릎을 딱 세우고 아마 사극에서 많이 보셨던 자세예요. 저거는 남자를 유혹하는 자세를 나타내면서 얌전하고 저 여인의 자세는 남자를 유혹하는 자세를 나타내면서 얌전한 스타일의 여자, 고전적인 스타일의 여자, 남자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여자를 나타내요. 이 여인은 담배를 피면서 친구를 바라보죠. 얘는 이 옆에 돈 많은 선비가 옆에 앉혔지만 지금 선택을 받지 못했다는 걸 나타내요. 그래서 삐져가지고 이 친구를 바라보고 있는 장면이에요. 자, 쌍육 놀이에 빠지다. 쌍육은 2개의 주사위를 던져 말을 움직여 상대방 궁에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이기는 놀이예요. 오늘날 고스톱하랑은 좀 비슷해요. 여기에서 우리가 고스톱 쳐봐서 아시겠지만 돈을 딸 때는 참 기뻐요. 돈을 잃을 때는 누구나 다 증세가 좀 비슷하죠. 명절날 특히 여기 보시면 담배를 피고 있죠. 이 사람은 어떠냐? 돈을 조금 잃었어요. 이러면 첫 번째가 담배를 피게 되죠. 그 다음에 조금 더 잃으면 팔을 걷어 붙이죠. 왜 팔을 걷어 붙이느냐? 내가 이 판에 이겨서 만회를 하리라. 잃어버린 돈을 만회를 하리라는 의미로 항상 팔을 걷어 붙여요. 지금이나 조선시대 사람이랑 똑같아요. 그 다음에 3번째, 왕창 잃으면 어때요? 머리에 열이 나죠. 그래서 탄건을 그래서 벗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 그림에서 남자가 탄건을 벗고 있으면 여기는 장소가 어디냐면 얘네 집, 이 선비의 후원이에요. 왜 그러느냐? 옛날 조선시대에는 의관을 이렇게 정제하지 않고서는 밖에 출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여인들은 돈을 땄는데 전혀 흥분하지 않죠. 이 여인은 누구느냐? 이 3사람은 오늘날 비유하자면 타짜예요. 자, 젊은 남자가 꽃을 꺾다. 여기 보시면 아까 김홍도 그림에서 이 돌은 뭐였어요? 장수였죠. 하지만 풍속화에서 이 돌은 장수가 아니에요. 여기 보시면 탄건을 썼기 때문에 이 선비가 후원을 나타내요. 그럼 이건 뭐냐? 정원석이에요. 정원석이 이 정도 높이면 이 등장인물, 이 남자의 경제력은 재벌이란 얘기예요. 우리 그림에서. 정원석이 이 정도가 상류층, 중산층은 이 정도 되게 그려져요. 또 하나, 이 남자가 재벌이라는 거, 상류층이라는 거 어떻게 보여주냐면 이 나무를 보세요. 나무의 옆에 보면 잔가지가 하나도 없죠. 이거를 뭘 나타내느냐? 즉 정원사가 관리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남자가 아주 부자라는 거를 여러모로 돌하고 정원석하고 나무로도 보여주고 있죠. 자,
대낮에 탄건을 쓰고 계집종을 왜 이용하느냐? 친구들은 다 취업해서 나갔어요. 직장 나갔는데 얘는 직장이 없어요. 그 다음에 기방집 출입도 못해요. 젊은 사람이 기방집 출입을 하면 당시에 흉이야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심심하죠. 그래서 후원에 나와서 계집종을 지금 희롱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거는 젊은 남자 꽃을 꺾다. 이 작품은 부도덕한 양반의 일상을 나타내고 있어요. 빨래터의 수다. 전통적으로 빨래는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했냐면 냇가에서 빨아가지고 널어서 말려서 그리고 집에 왔어요. 세탁기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옆에서 이분 지나가는 이 선비를 바라볼까요? 화살과 화살촉을 갖고 있죠. 이 선비가 사냥 중이라는 걸 나타내요. 여기 보시면 특이한 게 이 링이에요. 여러분들이 드라마에서 보셨을 때는 저 링을 못 보셨을 거예요. 그냥 대부분 이렇게 화살을 쏘고 있죠. 하지만 조선시대 사냥을 하려면 선비들은 꼭 저 링을 꼈어요. 이 링을. 왜 꼈느냐? 우리나라 도포는 어때요? 굉장히 폭이 긴 천이에요. 그게 바람이 불면 어때요? 날아가죠? 그러면 천하장사도 그 바람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화살을 잘 쏘기 위해서 바람의 영향을 받지 않기 위해서 항상 사냥할 때는 이 링을 꼈어요. 근데 이 선비가 어때요? 지금 시선이 반나에 빨래하는 여인한테 가 있죠. 저건 뭘 나타내느냐? 남자는 아무리 바빠도 여자 볼 시간이 있다는 걸 나타내요. 대부분 남자가 시간이 없다란 얘기는 젊은 남자가 애인한테 나 시간이 없어. 그거는 헤어지고 싶다는 얘기일 정도로 남자는 열정적이에요. 사랑에 빠졌을 때는. 빨래하는 여인이 만난 사건. 이 작품은 굉장히 해학적으로 재밌는 그림이에요. 여기 보시면 여기에 배경에 길이 안 보이죠? 길이 없어요. 여러분이 등산하러 산에 가시다 보면 아시겠지만 등산로를 벗어나면 길이 없죠. 그럼 뭐라 그래요? 첩첩산중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여기는 어디냐? 첩첩산중이에요. 자, 여기 보시면 이 남자분을 보세요. 헤어스타일을 보시면 상투가 없죠. 그래서 스님이세요. 근데 여기 얼굴이 뻘개요. 얼굴이 붉어족족해요. 남자가 얼굴이 벌거지는 이유는 두 가지예요. 그림에서 성욕을 느꼈거나 술을 마셨거나 그래요. 근데 여기 주안쌍이 없어요. 그러면 뭐예요? 성욕이죠. 누구한테 성욕을 느꼈느냐? 시선을 마주 보세요. 이 빨래하는 여자예요. 그거를 알고서 노인이 빨래방망이를 두들겨 패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자의 시선을 보세요. 째려보고 있잖아요. 불쾌해서 째려보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하지만 옷을 벗어놓고 이렇게 있는 이유는 이 노인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는 빨래하는 여인이 만난 사건을 나타내요. 이거는. 자, 진달래가 폈더니 봄이에요. 봄날 젊은이들하고 한량과 기생이 나들이를 갔죠. 봄에는 어때요? 더워요. 우리가 봄에 더우면 어때요? 가디건을 벗는다던가 소매를 걷죠. 조선시대는 가디건이 없었죠. 겉옷을 벗을 수가 없었죠. 여기 보세요. 양반. 도포를 걷어 올렸어요. 더운 봄날을 나타내요. 자, 그러면 봄하고 틀리게 단풍이 폈으니까 가을이에요. 가을은 바람이 살랑살랑 불죠. 여기 보세요. 언덕 위에 있는 풀 있죠. 바람이 부니까 싹 날려요. 날리니까 어때? 선비의 도포가 바람에 이렇게 날아가고 있죠. 여기 갓을 잡고 있는 이 손은 부탁의 말이 아니에요. 갓끈이 날아가고 있죠. 그래서 뭘 나타내느냐? 이게 갓이 날아가지 말라고 붙잡고 있는 거예요. 자, 장죽을 들고 있기 때문에 이 여인은 기생이에요. 여기 이인교예요. 오늘날 이거는 오픈 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바람이 부니까 배자가 보이죠? 이 배자는 이 선비가 부자이자 멋쟁이라는 걸 나타내요. 자, 신윤복은 가을, 바람이 부는 가을과 꽃이 진달래가 피는 봄. 사람들이 어때요? 더우면 걷죠. 가을은
바람이 부니까 옷깃이 날리죠. 신윤복은 바람에 따라서 날씨에 따라서 등장인물의 행동까지도 관찰한 다음에 바꿔서 아주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게 특징이에요. 김홍도 그림하고는 조금 틀려요. 좀 더 세밀하게 인물들의 행동을 관찰한 다음에 주변 환경도 아주 세밀하게 묘사하고 있는 게 신윤복 그림의 장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풍속화가 중요한 거는 상당히 많아요. 우리나라는 조선왕조실록, 승정원 일기, 세계적으로 유래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기록 문화를 가지고 있죠. 하지만 조선시대는 어때요? 양반 문화예요. 그러다 보니까 중인계급이라든가 평민들의 일상을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신윤복이나 김홍도가 당시의 일상을 풍속화로 남기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들의 삶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전혀 알 수가 없죠. 기록이 없기 때문에 풍속화는 그런 조선 왕정과 양반 계급에 대한 기록은 많지만 중인계급, 기록이 없는 이런 서민 계급을 그려준 게 풍속화예요. 따라서 이렇게 신윤복이나 김홍도의 풍속화는 기록으로 남아있지 않은 당시 서민계층의 생활상을 볼 수 있게 해주는 역사적으로 귀중한 자료예요. 여러분이 쉽게 그냥 가볍게 넘겨졌던 거, 요즘에는 이 신윤복 그림과 김홍도 그림이 웰빙 바람을 타고서 서울 근교 나가시면 두부집이라던가에 많이 그려져 있죠. 그냥 그걸 보시지 마시고 조선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는가, 그게 다시 한번 풍속화를 보면서 느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